사라는 토론토 대학교 기숙사 방에서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연세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 합격 통지서가 이메일함에 떠 있었다. 지난 2년 동안 매일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를 배운 결과였다. 엄마, 진짜 됐어. 사라는 아래층으로 소리쳤다. 어머니가 계단을 뛰어 올라왔다. 정말? 한국 가는 거야? 사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을 가리켰다. 드디어 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룸메이트가 보던 한국 드라마를 우연히 함께 보게 되면서 시작된 일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특히 드라마 속 등장인물들의 패션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캐나다에서 보던 옷들과는 확실히 달랐다. 색상 조합도, 스타일링 방식도, 액세서리 활용법도 모든 것이 새로웠다. 사라는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었지만 북미 패션만 접해왔던 터라 동양의 패션 문화가 신선하게 다가왔다. 교환학생 신청서를 쓸 때도 연구 주제로 한국 현대 패션 문화 분석을 제시했다. 지도교수는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사라가 준비한 자료와 계획서를 보고는 흥미로워했다. 한국 패션에 대한 해외 관점의 연구는 부족한 편이니까 좋은 주제네요. 사라는 그날부터 더욱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했다. 드라마는 물론이고 패션 관련 유튜브 채널들도 찾아보며 현지 언어로 된 정보들을 수집했다.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브랜드를 선호하며 어떤 스타일링을 하는지 궁금했다.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 밤, 사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상상했다. 명동거리를 걸으며 쇼핑하는 모습, 홍대 클럽에서 만날 한국 친구들, 그리고 동대문 시장에서 발견할 독특한 아이템들까지. 정말 갈 수 있을까? 사라는 혼잣말을 했다. 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렸다. 사라야, 여권 만료일 확인해봤어? 아, 맞다. 사라는 벌떡 일어나 서랍에서 여권을 꺼냈다. 다행히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아있었다. 그날 밤 사라는 잠이 오지 않았다. 한국에서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계획해보기 시작했다. 어디에 살지, 어떤 수업을 들을지,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패션 문화를 어떻게 탐구할지에 대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사라는 잠들 수 있었다. 꿈속에서도 그녀는 서울 거리를 걸으며 형형색색의 옷들을 구경하고 있었다. 인천공항 도착 게이트를 나서는 순간 사라의 눈은 휘둥그레졌다. 캐나다에서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화려하고 다양한 스타일의 사람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공항 직원들의 깔끔한 유니폼부터 시작해서 마중 나온 사람들의 옷차림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다. 와. 사라는 무의식 중에 감탄사를 내뱉었다. 캐리어를 끌며 공항 로비를 걸어가는 동안 사라는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한 젊은 여성이 오버사이즈 블레이저에 짧은 치마를 매치하고 발목까지 오는 부츠를 신고 있었다. 캐나다에서라면 계절에 맞지 않는다고 여겨질 조합이었지만 여기서는 완벽하게 조화로워 보였다. 공항철도를 타고 홍대 입구역으로 향하는 동안 사라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지하철 안에서 만난 사람들의 패션도 흥미로웠다. 한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성은 와이드한 팬츠에 크롭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옆에 앉은 여성은 빈티지한 데님 재킷에 화려한 패턴의 스카프를 매치하고 있었다. 홍대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한 것은 오후 5시였다. 체크인을 마치고 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한국인 여성과 마주쳤다. 혹시 새로 온 교환학생이세요? 그 여성이 유창한 영어로 물었다. 네, 맞아요. 사라예요. 저는 지민이에요. 같은 방 쓰게 될 것 같네요. 지민은 23살의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학생이었다. 그녀의 옷차림도 사라에게는 신선했다. 베이직한 흰색 티셔츠에 하이웨이스트 진을 입었는데 작은 크로스백과 심플한 스니커즈로 완성한 스타일이 세련되어 보였다. 한국 처음이에요? 지민이 물었다. 네, 정말 기대돼요. 특히 한국 패션 문화를 공부하러 왔거든요. 지민의 눈이 반짝였다. 그럼 내일 동대문 가보실래요? 쇼핑하기 좋은 곳이에요. 그날 밤 사라는 침대에 누워 하루를 정리했다. 공항에서부터 지금까지 본 모든 패션들이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갔다.
캐나다에서 본 한국 드라마 속 패션이 과장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스타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짜 다르네. 사라는 중얼거렸다. 북미에서는 실용성과 편안함을 중시하는 스타일이 주류였다면 여기서는 개성과 트렌드를 중시하는 것 같았다. 같은 기본 아이템이라도 조합하는 방식이나 소품 활용법이 확연히 달랐다. 지민이 추천해준 패션 인스타그램 계정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사라는 한국 젊은 세대들의 패션 센스에 감탄했다. 제한된 예산으로도 창의적인 스타일링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뛰어났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사라는 노트북을 덮었다. 내일 동대문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기대되었다. 다음 날 오후 2시, 지민과 함께 동대문 종합시장에 도착한 사라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끝이 보이지 않는 상가들과 그 안에 빼곡히 들어선 점포들, 그리고 손에 쇼핑백을 가득 든 사람들의 행렬이 마치 다른 세상 같았다. 여기가 동대문이에요. 밤에 더 재미있어지는 곳이죠. 지민이 설명했다. 첫 번째로 들어간 두타몰에서부터 사라의 눈은 바빠졌다. 한 점포에서 발견한 진주 장식 헤어핀은 5,000원, 캐나다에서라면 $30는 좋기 할 아이템이었다. 옆 점포의 레이어드 넥클리스는 $10,000, 빈티지한 느낌의 브로치는 $8,000원이었다. 이 가격 맞아? 사라가 지민에게 속삭였다. 네, 여기는 원래 그래요. 대신 품질은 천차만별이에요. 사라는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각 점포마다 진열된 액세서리들의 독특한 조합과 디스플레이 방식이 흥미로웠다. 북미에서는 보기 힘든 과감한 색상 조합이나 독특한 형태의 귀걸이들이 즐비했다. 한 점포에서 발견한 꽃 모양 브로치에 사라는 완전히 매료되었다. 작은 펠트 조각들을 겹겹이 쌓아 만든 입체적인 꽃 모양이었는데 색상도 파스텔 핑크에서 진한 보라색까지 그라데이션으로 처리되어 있었다. 이거 너무 예뻐요. 사라가 흥분해서 말했다. 점포 사장님은 중년 여성이었는데 사라의 반응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외국 분이세요? 한국말 잘하시네요. 교환학생으로 왔어요. 한국 패션이 정말 독특하고 창의적인 것 같아요. 사장님의 표정이 밝아졌다. 여기 있는 건 다 우리가 직접 디자인한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걸로만 골라서 만들거든요. 사라는 그 브로치 외에도 여러 개의 액세서리를 샀다. 총 금액이 30,000원이 채 안 되었는데 캐나다에서라면 한 개 가격이었다. 저녁 8시가 되자 시장은 더욱 활기를 띠었다. 낮에는 볼 수 없었던 젊은 층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학생들로 보이는 그룹들이 점포마다 들르며 쇼핑을 하고 연인들이 함께 액세서리를 고르는 모습도 자주 보였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온 후 사라는 바로 노트북을 켰다. 오늘 경험한 모든 것을 기록하고 싶었다. 그리고 문득 이런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블로그를 만들어 볼까? 사라는 곧바로 블로그 플랫폼에 접속해서 계정을 만들었다. 블로그 이름은 토론토 걸 인 서울로 정했다. 첫 번째 포스팅 제목은 동대문에서 발견한 패션의 보물들이었다. 사진들을 업로드하면서 사라는 각 아이템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가격과 디자인의 독창성, 그리고 캐나다 패션과의 차이점들을 솔직하게 적었다. 특히 한국 젊은 세대들의 액세서리 활용법에 대한 관찰 내용을 자세히 기록했다. 첫 포스팅을 완성한 시간은 새벽 1시였다. 사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발행 버튼을 눌렀다. 과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 하는 궁금증과 함께 사라는 아침 8시에 알람 소리에 눈을 떴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었지만 블로그가 궁금해서 잠이 오지 않았다.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순간 깜짝 놀랐다. 어젯밤에 올린 첫 포스팅 조회수가 2만 회를 넘어서고 있었다. 헉, 진짜? 사라는 지민을 깨웠다. 지민아, 내 블로그 봐봐. 지민이 빈몽사몽한 상태로 화면을 보더니 눈이 커졌다. 대박이네요. 댓글도 엄청 많이 달렸어요. 댓글을 읽어보니 대부분 긍정적이었다. 외국인 시각에서 본 한국 패션이 신선하다. 동대문. 쇼핑 정보가 유용하다. 사진이 예쁘게 나왔다 같은 반응들이었다. 사라는 기분이 들떠서 아침도 거르고 두 번째 포스팅을 준비했다. 이번에는 홍대 빈티지 샵 탐방기였다.
지난주에 지민과 함께 다녀온 홍대 걷고 싶은 거리의 작은 빈티지 샵들을 소개하는 내용이었다. 특히 한 가게에서 만난 리폼 아티스트와의 대화를 중심으로 글을 썼다. 그 아티스트는 26살의 미대 출신 여성이었는데 버려지는 옷들을 수거해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탄생시키는 일을 하고 있었다. 사라는 그녀의 작업 과정과 철학에 감동받아 길게 인터뷰했었다. 두 번째 포스팅도 빠르게 퍼져나갔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으로 공유되면서 오후에는 조회수가 5만 회를 넘었다. 사라는 신이 났다. 한국 생활 열흘도 안 된 상황에서 이런 반응을 얻을 줄은 몰랐다. 하지만 셋째 날 아침 상황이 급변했다. 사라가 올린 세 번째 포스팅, 한국 대학생들의 캠퍼스 패션 분석에 비판적인 댓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내용은 연세대학교 학생들의 옷차림을 관찰하고 분석한 것이었는데 문제는 사라가 몇몇 학생들의 스타일을 북미 기준으로 평가한 부분이었다. 외국인이 겨우 며칠 있으면서 우리나라 패션을 평가한다고? 겉핥기식 관찰로 뭘 안다고 하는 거야? 서구 중심적 시각으로 보지 말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써라. 댓글들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사라가 캠퍼스에서 본 한 여학생의 레이어드 스타일을 과도하다고 표현한 부분과 남학생들의 스키니진 착용을 성별 고정관념을 벗어난 시도라고 분석한 부분이 특히 문제가 되었다. 이게 뭐가 문제야? 사라가 지민에게 물었다. 지민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사라 언니, 솔직히 말하면 조금 성급했던 것 같아요. 아직 한국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평가나 분석을 하면 오해를 살 수 있어요. 그날 밤 지민과 사라는 첫 번째 갈등을 겪었다. 지민이 사라의 블로그 포스팅이 한국 패션 문화를 피상적으로만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한국 패션에는 그냥 트렌드가 아니라 우리만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이 있어요. 그런 걸 모르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사라는 상처받았다. 나는 그냥 내가 본 걸 솔직하게 쓴 것뿐이야. 악의는 없었어. 악의가 없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더 신중해야 해요. 그날 밤 사라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블로그 댓글들을 계속 확인하며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고민했다. 분명히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었는데 왜 이렇게 비판을 받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일주일 동안 사라는 블로그를 업데이트하지 않았다. 댓글들을 읽으며 자신의 접근 방식이 얼마나 얕았는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지민과도 어색한 시간이 계속되었지만 사라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다시 시작해보자. 사라는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말했다. 그날 오후 사라는 도서관에서 한국 패션사에 관한 책들을 찾아 읽기 시작했다.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의 변천사, 서구 문화의 영향과 한국적 정체성의 결합 과정, 그리고 세대별 패션 트렌드의 배경까지 꼼꼼히 공부했다. 이틀 후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다. 연세대학교 패션 디자인과 선배가 서울 패션위크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전해준 것이다. 사라는 망설임 없이 신청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린 서울 패션위크 첫날, 사라는 백스테이지에서 모델들의 의상을 정리하는 일을 맡았다.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였지만 디자이너들과 직접 대화할 기회가 생겼다. 첫 번째로 만난 디자이너는 20대 후반의 김민지 씨였다. 그녀는 전통 한복의 실루엣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컬렉션을 선보이고 있었다. 이 옷들에는 각각 이야기가 있어요. 민지 씨가 설명했다. 이건 제가 할머니한테서 물려받은 저고리에서 영감을 받은 거고, 이 치마는 경복궁 산책하다가 본 기와의 곡선을 표현한 거예요. 사라는 그제야 이해하기 시작했다. 한국 패션은 단순히 예쁘거나 트렌디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각 디자이너의 개인적 경험과 문화적 배경이 녹아든 결과물이었다. 둘째 날에는 스트리트웨어 브랜드를 운영하는 박준호 디자이너를 만났다. 그의 옷들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후드티와 조거 팬츠 같았지만 자세히 보면 한글 자음과 모음을 활용한 그래픽 디자인이 들어가 있었다. 저는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옷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그냥 패턴 같겠지만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는 문자거든요. 준호 씨의 말을 들으며 사라는 자신이 얼마나 표면적으로만 한국 패션을 봤는지 반성했다.
겉으로 드러나는 디자인만 보고 판단했지. 그 안에 담긴 의미나 배경은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이다. 셋째 날, 가장 인상 깊었던 만남이 있었다. 지속 가능한 패션을 추구하는 이소영 디자이너였다. 그녀는 버려지는 원단들을 모아 새로운 옷을 만드는 업사이클링 작업을 하고 있었다. 한국 패션 산업의 빠른 트렌드 변화 때문에 엄청난 양의 옷들이 버려져요. 저는 그런 옷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싶어요. 소영 씨의 작업실을 구경하며 살아는 한국 패션 산업의 이면도 보게 되었다. 빠른 트렌드 변화와 대량 생산의 그림자, 그리고 그에 대응하려는 젊은 디자이너들의 노력까지. 패션위크가 끝난 후 사라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블로그를 다시 시작했다. 이번에는 비판이나 분석보다는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 첫 번째 포스팅 제목은 패션위크에서 만난 한국 디자이너들의 진짜 이야기였다. 댓글 반응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다. 이제야 진짜 한국 패션 이야기 같다. 디자이너들의 철학이 감동적이다. 외국인도 이렇게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구나. 같은 긍정적인 피드백들이 달렸다. 지민도 사라의 변화를 인정했다. 이제 진짜 한국 패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여요. 블로그가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사라에게는 예상치 못한 초대장이 도착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작은 한복 공방에서 보낸 것이었다. 70대 할머니가 운영하는 곳으로 사라의 블로그 글을 읽고 직접 연락을 주셨다고 했다. 토요일 오전, 사라는 지민과 함께 그 공방을 찾아갔다. 좁은 골목 안쪽에 자리한 작은 가게는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벽면 가득 걸린 한복들이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온 듯한 느낌을 주었다. 어서 오세요. 이순자 할머니가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블로그 글 정말 잘 읽었어요. 외국 아가씨가 우리 옷에 대해 이렇게 깊이 생각해주다니 고마울 따름이에요. 할머니는 사라를 안쪽 작업실로 안내했다. 그곳에서 할머니는 50년 넘게 한복을 만들어 온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려운 시절 바느질로 자식들을 키웠고 한복이 점점 일상에서 멀어져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지금까지 이 일을 이어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한복을 입고 싶어 해도 어렵다고 해요. 비싸고 불편하다고. 할머니가 한 벌의 한복을 꺼내 보이며 말했다. 하지만 진짜 한복은 우리 조상들의 마음이 담긴 옷이에요. 이 곡선 하나하나에도 의미가 있고 색깔 조합에도 철학이 있어요. 할머니는 사라에게 한복을 입혀주었다. 연한 분홍 저고리에 진한 남색 치마를 입은 사라를 보며 할머니의 눈이 촉촉해졌다. 정말 잘 어울려요. 한복은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 아름답게 만들어주거든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사라는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다. 단순히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한국의 오랜 역사와 문화를 몸으로 체험하는 기분이었다. 한복의 우아한 곡선과 자연스러운 실루엣이 자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았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한복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다. 저고리의 짧은 길이는 활동성을 위한 것이고 치마의 넉넉함은 포용과 여유를 상징한다는 것. 그리고 색깔 하나하나에도 오행사상이 담겨 있다는 이야기까지. 이 모든 걸 외국인인 제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가 사라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아가씨가 쓴 글을 보니 진짜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공방을 나서면서 사라의 마음은 벅차올랐다. 한국 패션이라는 것이 단순한 옷차림을 넘어서 삶의 철학과 문화적 가치관이 담긴 소중한 유산이라는 걸 온몸으로 느꼈다. 그리고 그런 문화를 지키고 전하려는 할머니 같은 분들의 마음도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할머니의 한복 공방을 다녀온 후 사라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한국 패션에 대한 이해가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 진정한 공감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간절함이 생겼다. 며칠 후 사라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한국 전통 패션과 현대 패션의 연결고리를 찾는 작업이었다. 이순자 할머니의 도움으로 여러 세대의 한복 장인들을 만날 수 있었고 동시에 젊은 디자이너들과의 대화도 이어갔다.
특히 인상 깊었던 만남은 30대 초반의 한복 디자이너 최유진 씨와의 인터뷰였다. 그녀는 전통 한복의 아름다움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젊은 세대들도 일상에서 입을 수 있는 한복을 만들고 있었다. 저는 할머니들이 지켜온 전통을 끊어지지 않게 하고 싶어요. 유진 씨가 말했다. 하지만 그대로 보존만 해서는 안 돼요. 지금 시대에 맞게 변화시켜야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사라는 이 말에서 한국 패션 전체를 관통하는 철학을 발견했다. 전통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시대에 맞게 진화하려는 노력. 이것이 바로 한국 패션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유였다. 블로그에 올린 새로운 시리즈 글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반향을 일으켰다. 한국인 독자들로부터는 우리 문화를 이렇게 깊이 이해해줘서 고맙다는 댓글들이 쏟아졌고, 외국인 독자들로부터는 한국 패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는 피드백이 많이 달렸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이순자 할머니로부터 온 편지였다.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쓴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 사라야, 내가 우리 5세대에 써준 글을 읽으며 눈물이 났단다. 평생 이 일을 해오면서도 가끔은 의미가 있나 싶었는데 너 같은 아이가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해주니 다시 힘이 난다. 고맙다. 지민도 사라의 변화를 놀라워했다. 처음 만났을 때 사라는 한국 패션을 관찰하는 외부자였지만 이제는 그 안에서 함께 호흡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했다. 정말 많이 달라졌어. 지민이 웃으며 말했다. 이제는 진짜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적인 것 같아.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사라는 조용한 카페에서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글을 썼다. 제목은 외국인이 본 진짜 한국 패션 이야기였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K-팝과 드라마를 통해 본 화려한 패션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한국 패션은 그보다 훨씬 깊고 아름다웠습니다. 그것은 역사와 전통,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함께 어우러진 살아있는 문화였습니다. 글을 마치며 사라는 깨달았다. 자신이 한국 패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을 세계에 전하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도 알게 되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거리에는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한복을 입고 걸어가는 할머니 옆으로 스트리트 패션을 즐기는 젊은이들이 지나가고 그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다. 사라는 이제 그 풍경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